효과적인 연설을 위한 빠르고 쉬운 길. 나는 평소에 TV를 보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최근 친구에게서 오후에 한 프로그램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것은 주부들을 위한 쇼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높고 특히 방청객이 참가하는 부분에서 내가 틀림없이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방청객에게 재치 있게 이야기를 시키는 사회자의 솜씨에 매혹되어 몇 번이나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 사회자의 솜씨는 나의 주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방청객은 모두가 아마추어인 것이 확실했다.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개중에는 문법에 약한 사람이라든가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재미있어 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공포감을 조금도 느끼는 것 같지 않아 시청자의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나 자신이 단연간 응용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정답을 알고 있다.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전국의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난날 가장 창피했던 일, 가장 즐거웠던 추억, 또는 아내가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 등 그들은 이야기의 서론이라든가 본론 또는 결론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 용어나 구성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빠르게 익히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 중 한 가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흥미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한 것이다. 만일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라든지 유엔 기구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그 프로그램은 얼마나 따분하게 되었을까? 그런데도 수많은 연사가 수많은 집회나 연회석상에서 저지르는 과오인 것이다. 그들은 약간의 지식밖에 없으며 거의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또는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선택해 여러 가지 신뢰가 기록된 책이라든가 참고 도서를 두서너 시간 정도 열중해서 탐독하고 대학 시절에 배운 정치학 강의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반론을 황급히 주워 모아 장황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청자란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 자체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으며 단지 현실적인 것,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화제에 흥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연사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시카고의 콘란드 힐튼 호텔에서 우리 강사들의 지구별 집회가 열렸을 때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유, 평등, 동포애 이런 것들은 우리들 사전 속에 있는 가장 굳건한 사상입니다. 자유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모든 면에서 제한된다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한 강사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명한 조치였다. 강사는 그 학생에게 어떻게 해서 방금 말한 것을 믿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다. 그에게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체험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날 그는 프랑스의 지하 저항 운동가였다. 그는 나치 지배하에서 가족과 함께 받은 박해에 대해 그러고 나치의 비밀 경찰을 피해 미국에 올 때까지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끝마쳤다. 오늘 미시간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경찰관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호텔에 들어올 때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이 회합을 끝마치고 나서 시카고의 어느 곳으로 가거나 저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쟁취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청중에게서 기립박수를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이야기한다. 인생살이에서 직접 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듣는 사람의 주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좀처럼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따위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화제로 삼으려 들지 않는다. 그 대신 일반적이고 철학적인 원리론 같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화제를 돌려버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를 몹시 듣고 싶어 할 때 사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신문의 편집장이나 발행인과 같이 사설을 쓰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이 자신이 쓴 사설을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요점은 인생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에머스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언제나 자진해서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하는 교훈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경험자 자신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지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수년 전 우리 강좌의 강사 한 사람이 뉴욕시의 은행 간부들에게 대중연설 지도를 한 적이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은행 간부들은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는 고사하고 그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평생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독특한 시각에서 사물을 관망하며 독자적인 경험을 쌓아온 것이다. 말하자면 40년 동안 이야깃거리를 축적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금요일에 주택가의 모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신사가 4시 30분이 되자 카네기 코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궁리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판대에서 신문 하나를 사들고 강좌가 열리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밖에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에 특히 관심이 있어서 읽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건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1시간 후에 잭슨은 일어서서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럴듯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을 소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는 의도했던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의 태도나 말투에서 그것이 여실히 엿보였다. 본인이 그런 태도였으니 어떻게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신문 기사를 계속해서 인용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기사는 의견에 지나치게 많았고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의견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말을 마치자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잭슨 씨, 우리는 그 기사를 쓴 확실치 않은 인물에겐 흥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생각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인인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좀 더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사를 다시 읽으시고 필자의 의견에 찬성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찬성할 수 있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신뢰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찬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기사를 자신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잭슨은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고는 필자에게 전혀 동감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찬성할 수 없는 점을 증명하는 신뢰를 찾아봤다. 은행 경영자로서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을 이끌어내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음 주에 그는 다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다. 신문 기사 대신에 말하자면 자신의 광맥에서 파낸 원강 또는 자신의 조폐국에서 주조된 금화와 같은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강자의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인지 당신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서 주제를 찾아낸다. 언젠가 우리 강사진들이 각자 초보자에게 화술을 가르칠 때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인지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모아 정리해 보았더니 올바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키는 것이 카네기 코스의 처음 몇 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당면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올바른 주제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계속 당신의 주변에 있고 경험과 반성을 통해서 당신의 것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주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그 화제를 찾아내면 좋을까? 그것은 기억을 더듬어 당신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의미심장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면 된다. 수년 전 우리 강좌에서는 어떤 화제가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청중에게 가장 환영받는 주제는 각 개인의 생활 이면에 감춰진 매우 한정적 영역에 관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나 추억, 학창시절에 관한 화제는 예외 없이 관심을 끌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어떤 장애를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 어렸을 때 일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유년 시절의 역경과 싸움을 주제로 한 연극이나 영화, 소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이야기의 주제로 적절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유년 시절에 당신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당신의 기억에 특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청중의 흥미를 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전진을 위한 젊은 시절의 노력. 이것 또한 매우 인간적인 흥미가 풍부한 영역이다. 여기서도 역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당초에 당신이 시도해 본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은 틀림없이 집중된다. 어떻게 해서 현재의 사업이나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가 당신의 경력을 좌우했는가?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했을 때 당신이 부딪힌 좌절이라든가 희망과 승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라. 어떤 사람의 인생살이에도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라면 겸허하게 이야기하는 한 거의 틀림없이 관심을 끌게 된다. 취미와 여가 활용.
이 영역의 화제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된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을 리 없다. 당신이 그 취미에 진심으로 열중하고 있다면 그 화제가 청중의 호응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특수한 영역. 한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다. 오랜 경험과 연구에 따른 당신의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해 준다면 반드시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흥미를 집중시킬 것이다. 색다른 체험. 위대한 인물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있어 본 일이 있는가? 정신적인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험은 가장 좋은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신념과 신조. 당신은 아마 오늘의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을 것이다. 중요한 문제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당신은 그런 문제를 논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확신을 예증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중은 일반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한 화제를 이야기할 때는 신문 기사를 몇 가지 훑어보면 준비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에 관해서 당신보다 청중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와는 반대로 오랫동안 당신이 관심을 둔 문제라면 그것은 안성맞춤의 것이니 꼭 그 화제를 택하라.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제의 준비란 단순히 기계적인 말을 메모한다든지 어떤 문구를 암기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또한 급히 읽은 책이나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의견도 아니다. 깊이 파헤친 경험에서 나온 근본적으로 확신을 갖는 몇 가지를 채택하면 된다. 소재가 그런 것에서 나올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잔뜩 들어있다. 청중에게 이야기할 소재로는 지나치게 개인적이라든가 너무 사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좋은 자료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에 직업적인 연사의 이야기보다 더 즐거워하고 감동받곤 했다. 당신 이외에는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선택하라. 그렇게 해야만 빠르고 쉽게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데 필요한 제2의 조건을 채울 수 있다. 제2의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주제에 흥분하라. 당신이나 내가 이야기할 자격을 얻은 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게는 접시 닦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이 화제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 그렇지만 주부들, 말하자면 가정의 경영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훌륭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끝없이 해야 하는 접시 닦기라는 일에 늘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거나 또는 이 귀찮고 굳은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온갖 수단을 연구해 보았을 테니 그들은 접시 닦기에 관한 화제라면 흥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신이 선택한 화제가 연설 소재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만일 누군가 일어서서 당신의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당신은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주제를 선택한 것이다. 1926년 나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회 국제연맹 회의를 방청한 적이 있다. 최근에 그때의 메모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소개해 보겠다.
원고만을 읽은 서너 명의 따분한 연설이 있고 나서 캐나다의 조지 포스터 경이 연단에 섰다. 어떠한 원고나 메모 없이 연설하는 것이 무척 좋았다. 쉼 없이 제스처를 쓰고 있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열의에 넘쳤다.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리라.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확신을 진지한 자세로 청중하게 호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의 강좌에서 항상 재창하고 있는 원칙이 포스터 경의 연설에서 멋지게 설명되고 있었다. 나는 포스터 경의 그 연설을 이따금 머리에 떠올려 본다. 그는 성실하고 열의에 불타 있었다. 머리로 생각해낼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주제를 선택해야만 그 같은 성실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다이내믹한 웅변가의 한 사람인 폴튼 제이 쉰 교수는 젊은 시절에 그 교훈을 체득했다. 그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대학에서 토론 단원으로 선발되었지만 노트르담 대학교의 토론회 전날 밤에 지도 교수실로 호출되어서 꾸중을 들었다. 자네는 정말 형편없는 학생이군. 이 학교가 생긴 이후 자네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되물었다. 그러시다면 그런 형편없는 학생을 왜 단원으로 뽑으셨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대답했다. 자네에게는 사고력이 있기 때문이지. 변론에 재능이 있어서 뽑은 것은 아니야. 저쪽 자리로 가서 자네가 할 연설의 한 구절을 연습해 보게. 나는 그 한 구절을 1시간이나 되풀이했다. 그러자 교수는 물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겠는가? 아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는 다시 해볼 것을 강요했다. 1시간, 2시간, 2시간 반. 마지막에는 지쳐서 녹초가 되고 말았다. 교수는 물었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나는 본디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 아니어서 2시간 반을 연습한 끝에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알았습니다. 제 연설에는 진심이 어려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쉰 주교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 그는 연설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켜 자기 연설의 주제에 점차 흥분하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교수는 말했다고 한다. 이제 자네는 연설할 준비가 된 거야. 라고. 우리 강좌의 강사들은 수강생에게 제게는 흥분을 느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활은 너무나 단조로우니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렇다면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묻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 볼링장으로 가는 사람, 나무를 가꾸는 사람 등 아마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수강생은 성냥갑에 붙은 상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강사가 그러한 독특한 취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그는 차츰 열의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제스처를 써가면서 성냥갑을 수집해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성냥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자랑하는 화제에 대해 그가 흥분하는 것을 본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냥갑에 대해서 연설을 해보면 어떨까요?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수강생은 설마 성냥갑 따위에 흥미를 가질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의 열광적이라 할 만큼 한 가지 취미에 오랜 세월을 바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이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강사는 어떤 화제가 흥미로운지의 가치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이 그 화제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그 수강생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참된 수집가의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 후로 그는 여러 오찬 모임에서 성냥갑 수집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설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신뢰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그리고 쉽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3의 원칙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청중과 열렬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연사, 이야기 또는 연설, 그리고 청중, 즉 듣는 사람이다. 이 장의 첫머리에 언급한 두 가지 원칙은 연사와 이야기의 상호관계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조건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살아있는 청중을 향해 전달할 때만 완벽한 조건이 된다. 연설이 잘 준비되었고 또 연사가 화제의 흥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완벽한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연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청중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다. 자신만이 화제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흥분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열의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상 뛰어난 웅변가는 모두가 이 소질을 갖추고 있다. 유능한 웅변가는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그들의 경험을 함께 즐기고 다시 체험해 주기를 열망한다. 어디까지나 청중 중심이지 결코 자기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사는 연설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청중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 미국 은행협회의 뉴욕시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약운동 기간 중에 행하는 저축 권유에 대한 화수를 가르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도무지 고객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취한 첫 번째 방법은 주제에 대한 그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혼자서 열의가 솟아날 때까지 생각해 보라고. 뉴욕의 유언 거민 재판소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85% 이상이 임종 때 유산을 남기지 못하며 $10,000 이상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겨우 3.3%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라고 했다. 자신은 남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두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권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한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위대한 사회 봉사를 하러 나가려고 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었다. 즉, 그는 십자군의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스스로 흥미를 돋우고 열의를 불태워 진정으로 자신은 한 가지 사명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절약의 이득을 납득시켰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열의에 넘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사실로 무장한 단순한 연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운동에 사람들을 귀의시키려는 전도사의 모습이었다. 한때 나는 대중연설을 가르치는데 교과서적인 규칙에만 얽매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웅변술이라는 연극과도 같은 기교에서 탈피하지 못한 교사들에게서 배운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은 최초의 화술 강의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받은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다. 팔은 양옆에 느슨히 늘어뜨리고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여 주먹을 반쯤 쥐고
엄지손가락이 넓적다리에 닿게 한다. 나는 팔을 공중으로 근사하게 쳐들고 손목을 멋지게 돌린 후 먼저 집게 손가락을 펴고 다음에 중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펴는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미학적, 장식적인 동작을 모두 연기해낸 후에 팔은 다시금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다리 옆으로 되돌아간다. 이 모든 동작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했다. 성실성이 없는 말과 동작이었다. 나를 가르친 교사는 이야기 속에 나의 개성을 담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청중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하고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교수법을 내가 이번 장에서 언급한 3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화술 훈련과 비교해 보라. 이 3가지 원칙은 내 방식에 따라 효과적으로 말하는 훈련의 기본을 다루고 있다. 이 원칙들은 앞으로도 이 책에서 수없이 나올 것이고 다음 장에서 이 3가지 원칙이 하나씩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효과적인 화술의 기본 1. 기본적인 4가지 기술 1. 타인의 경험에서 배워라. 2. 목표에 집중하라. 3. 성공을 확신하라. 4. 모든 기회를 잡아 연습하라. 2.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4가지 비결 1. 대중연설 공포증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라. 2. 올바르게 준비하라. 내용을 암기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미리 종합하고 정리한다. 친구를 상대로 사전 연습을 해본다. 3. 성공을 확신하라. 주제에 몰입한다.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말을 한다. 4. 자신 있게 행동하라. 3. 효과적인 연설을 위한 빠르고 쉬운 길. 1.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에서 주제를 찾아낸다. 2. 주제에 흥분하라. 3. 청중과 열렬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라.